창고 안에서 절망에 빠진 진주가 어머니의 십자가 목걸이를 바라보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총 말고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목걸이를 부수자 작은 USB가 나왔고 최강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안에 6년 전 사건의 모든 녹취가 들어있어요. 당신들의 조작 과정이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진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늘도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울 강서구 밤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에서 튀어오르며 네온 사인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이면 대리운전 호출이 쏟아지죠. 나진주는 낡은 경차 안에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다음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진주는 6년째 야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술 취한 손님들의 목적지만 찍어주는 평범한 기사일 뿐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주의 집은 강서구의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6년 전까지 신었던 검은 군화가 놓여 있었고 그 옆 벽에는 대통령 경호 당시 찍었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진주는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던 그때의 모습 말입니다.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진주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생계를 위해 밤거리를 헤매고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그 사건 이후로는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총을 내려놨습니다. 다만 운전대는 놓지 못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진주는 혼잣말을 하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졌습니다.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어머니는 이제 진주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월세도 밀려 있었죠. 진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운전대를 잡고 낮에는 짧은 잠을 자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띵동. 핸드폰에서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진주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출발지는 홍대 클럽가, 도착지는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요금은 평소보다 2배나 높았죠. 고급 호출이었습니다. 진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담동이라는 동네가 왠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곳은 권력과 돈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진주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려 있었고 이번 달 월세도 곧 내야 했습니다. 진주는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10년도 넘은 낡은 경차였지만 엔진만큼은 튼튼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정비해온 덕분이었죠. 경호실에 있을 때 배운 차량 정비 기술이 지금도 유용했습니다. 홍대 클럽 앞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술로 벌개져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자 기사네. 운전 제대로 할 줄 알아? 사고 내면 어떻게 할 거야? 진주는 룸미러로 그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말투에서는 사람을 깔보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6년간 온갖 손님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맞으시죠? 맞아. 빨리 가. 시간 없어. 아, 그리고 에어컨 좀 틀어. 더워 죽겠네. 진주는 에어컨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뒷좌석의 남자는 곧바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목소리는 거칠고 명령조였습니다. 진주는 집중해서 운전하려 했지만 그의 대화 내용이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그 일 어떻게 됐어? 아직도 그 개새끼가 입원해 있다고? 언제까지 입원비 대줄 거야? 그냥 정리해버리라고 했잖아. 진주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굳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대화였죠.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요. 그것이 이 일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동안 남자는 계속해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를 협박하는 듯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진주는 점점 불쾌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었으니까요. 기사님은 얼마나 벌어요? 한 달에 말이야. 이런 일로 먹고 살만해요? 갑자기 남자가 진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하, 그럭저럭? 정직하네. 나 같으면 이런 일 절대 못하겠어. 특히 여자가 밤에 이런 일 하는 거 보면 안쓰럽더라고. 그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손님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거든요.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 차를 세우자 남자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주가 창문을 내리자 그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불쾌한 미소가 전해졌죠. 기사님은 원래 이런 일 하셨어요? 얼굴이 그냥 몸값이 좀 나가게 생겼는데 혹시 다른 일도 하세요? 진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 했습니다. 요금 결제 부탁드려요. 남자는 희죽거리며 손을 뻗어 진주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진주의 몸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하, 내가 어릴 땐 이런 기사들 발로 차면 아버지가 웃으셨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여자도 이런 일 하네. 그런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전화번호 하나 안 줘? 그 순간 진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의 기억이 말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참았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제 부탁드립니다. 진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명함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최강우야. 기억해둬. 다음에 또 불러줄 테니까. 그때는 좀 더 친해져 보자고. 진주는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한중건설 상무이사 최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진주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강우가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후 진주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웃으셨지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주는 계속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최강우, 한중건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진주는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돌아온 진주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과거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경호실 시절의 서류들, 훈장, 그리고 당시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파일이 눈에 띄었죠. 2019년 3월 15일 민간인 총상 사건 보고서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진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6년 전 진주는 대통령 경호 임무 중이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였죠. 그날 오후 2시경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 발견, 대통령 주변 경계 강화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진주는 즉시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나진주 요원, 3시 방향 검은 승용차 확인하라.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당시 작전 책임자였던 박기범의 것이었습니다. 진주는 지시에 따라 해당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심 인물 확인. 무기 소지 가능성 있음. 진주가 보고하자 즉시 사격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즉시 사격하라는 명령이었죠. 진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으니까요. 권총을 꺼내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차 안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단순한 서류 봉투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인수, 45세, 한중건설 회장 전속 운전기사. 그것이 그날 진주가 쏜 총에 맞은 남자의 신원이었습니다. 정인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그날로 경호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기밀사항이니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말입니다. 진주는 왜 자신이 쫓겨나야 하는지, 왜 그날의 일이 기밀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금 다시 그 서류를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사격 지시를 내린 박기범의 보고서가 너무 간단했습니다. 의심 인물 발견으로 인한 정당 사격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진주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박기범은 분명히 무기 소지 확인됨이라고 말했거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정인수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중건설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가 대통령 경호구역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서류 봉투를 들고 말입니다. 진주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정인수 한중건설 운전기사라고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6년 전 사고에 관한 간단한 보도였지만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6년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인수 씨, 지난달 사망. 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인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아들 정민호 씨는 아버지가 그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진주는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정인수의 아들도 그날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갑자기 오늘 밤에 만난 최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중건설 상무이사 최강우. 그리고 정인수는 한중건설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진주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중건설 최강우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사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하나의 기사가 진주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중건설 2대 경영, 최강우 상무 아버지 뜻 이어받아 더 큰 기업으로. 기사 속에는 최강우의 아버지인 최복만 회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진주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6년 전 사건 직후 경호실 회의실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진주는 사건 보고를 위해 회의실에 불려갔었는데 거기서 몇몇 민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고위 관계자들을 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최복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진주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6년 전 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인수를 제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진주는 다시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서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정인수의 차 안쪽 사진, 그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 사진, 그리고 현장 전체를 찍은 사진들이었죠. 서류 봉투를 자세히 보니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흐릿해서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인수가 들고 있던 건 기밀 서류였어. 진주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중건설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던 정인수가 기밀 서류를 들고 대통령 경호구역 근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진주를 이용했다는 것.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진주는 모든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 만난 최강우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릴 땐 이런 기사들 발로 차면 아버지가 웃으셨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최강우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자신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6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문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인수는 죽었지만 그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다시 최강우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주는 평소보다 일찍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6년 전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최강우가 다시 호출할 것에 대비해 청담동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자 진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예상대로 청담동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출발지는 강남의 한 고급 클럽이었죠. 진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뭔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클럽 앞에 도착하자 최강우가 나왔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술에 취해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진주를 알아봤습니다. 어젯밤 그 기사네. 내가 또 불렀나? 하하, 인연이네. 진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최강우는 곧바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는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위험한 내용들이었죠. 야, 그 정인수 새끼 드디어 죽었지? 6년이나 걸렸네. 병원비만 얼마나 나갔는지 알아? 아버지가 화내실 만했어. 진주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최강우가 정인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오래 기다려온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어. 그때 그 여경호원도 어디 가서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을 거고. 하하. 진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강우가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었죠. 전화를 끄는 최강우는 룸미러를 통해 진주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혹시 옛날에 다른 일 하신 적 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래전부터 이 일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운전을 참 잘하시네. 특히 차선 변경할 때 보니까 뭔가 전문적이던데. 경찰이나 군대 출신인가? 최강우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진주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하시네. 그런데 말이에요. 최강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6년 전에 청와대 근처에서 총격 사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 진주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최강우가 직접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우리 회사 직원이 다쳤거든요. 정인수라는 운전기사였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20년 넘게 모셨거든요. 최강우의 목소리에는 가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참 이상해요. 분명히 그날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나가더니 최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진주의 반응을 살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많이 다치셨나요? 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총에 맞았어요. 경호원이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왜 쐈는지 이유를 제대로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의심스러워서 쐈다고만 하고. 최강우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진주를 시험해 보는 것 같았죠.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수사요? 무슨 수사요? 기밀이라고 하면서 모든 게 덮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시고. 최강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경호원이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니.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진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강우가 완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기사님, 혹시 총 쏴본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여자들도 사격장 많이 다닌다고 하던데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주는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강우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무서워서 못 해봤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런데 운전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면서 그때 최강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누가 뭘 캐고 다닌다고? 정인수 건을? 누가? 진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 기자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젠장.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전화를 끄는 최강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기사님,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한강 쪽으로 가주세요. 한강이요? 정확한 주소를. 그냥 한강공원 아무데나요. 밤 공기 좀 쐬고 싶어서. 진주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한강공원으로 설정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최강우가 말했습니다. 기사님도 같이 내려서 바람 좀 쐬시죠. 제가 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요,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에이, 뭘 그러세요? 같이 나와요. 최강우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주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강공원은 밤이라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최강우는 진주를 강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참 좋네요. 이런 밤에는. 조용하고. 갑자기 최강우가 뒤돌아보며 진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진주 씨,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진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년 전 정인수를 쏜 경호원이 바로 당신이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한강공원의 어둠 속에서 최강우와 진주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진주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최강우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나진주 전 대통령 경호실 소속 2019년 3월 15일 민간인 총격 사건의 당사자. 맞죠? 최강우가 진주의 과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진주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요. 역시 군인 출신답게 당당하군요. 최강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비추었는데 그 표정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인수를 쏜 이유가 뭡니까? 진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유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지시를 받고 쐈잖아요. 그 지시가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묻고 있습니다. 최강우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방아쇠만 당겼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왜 그 방아쇠를 당겨야 했느냐는 거죠. 정인수가 그날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진주의 질문에 최강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인수요? 그 착한 운전기사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최강우가 진주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인수는 20년 넘게 우리 아버지를 모셨어요. 충실하고 성실하고 입도 무거운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너무 많은 걸 봤다는 거예요. 운전기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장님들의 모든 일정을 알게 되고 모든 대화를 듣게 되고 모든 비밀을 보게 되죠. 최강우의 말에서 진주는 뭔가 큰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정인수는 어디에 가려던 겁니까? 검찰청이요. 최강우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검찰청에 뭘 알아요? 고발하러 갔죠.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발이라니 무슨.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아세요?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최강우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로비죠. 정치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고위 공무원들 자식들 취업시켜주고 검찰 간부들하고 골프 치고 그런 식으로 일을 따내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불법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은. 최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6년 전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죠. 조 단위 돈이 움직이는 프로젝트였어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했고 우리는 이걸 따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진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인수가 그 모든 과정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를 줬는지, 어느 검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심지어 어떤 공무원을 협박했는지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처음에는 그냥 돈을 줬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정인수도 처음에는 받았죠. 하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최강우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모든 걸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자기가 봤던 것들을 다 증언하겠다고. 그래서 막으려고 했군요.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정인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놨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서류 사본도 있고. 진주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인수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 맞아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최강우가 진주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정인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호실에 허위 신고를. 정확해요. 우리가 경호실에 정보를 흘렸어요. 정인수가 대통령을 해치려 한다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진주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들의 조작에 이용당한 거군요. 이용당했다기보다는 협력했다고 보는 게 맞죠. 결과적으로는. 최강우의 말에 진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훌륭한 경호원이었어요.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덕분에 정인수는 6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입을 영원히 다물었고요. 그럼 결국 당신들이 정인수를 죽인 거네요. 우리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당신이 쐈고 병이 나서 죽은 거죠. 우리는 그냥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최강우가 다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기자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인수의 아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진주는 그 기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확인하려고. 확인했으니까 이제 어쩌려고 합니까? 최강우가 진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파멸한 사람이에요. 6년 전에 말이죠. 대통령 경호원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전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럼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최강우가 지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 병원비예요. 앞으로도 계속 드릴게요. 조건은 단 하나,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진주는 그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요? 최강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정인수처럼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 진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정인수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최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협박은 소용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니까. 최강우가 씩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과연 누가 이길지. 한강공원에서 최강우와 헤어진 후 진주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정인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진주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강우가 언급했던 기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인수 한중건설 기자라고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작성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죠.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김소영이었습니다.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탐사보도팀 소속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주는 김소영 기자의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권력형 비리나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진주는 김소영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자신이 6년 전 사건의 당사자라고 밝히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고민 끝에 진주는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주는 MBC 방송국 근처의 카페에서 김소영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정인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을 때 김소영 기자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가 바로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제보자분이세요? 김소영이 진주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인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6년 전 정인수 씨가 총격을 당한 사건, 그게 단순한 경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김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중건설에서 정인수 씨를 제거하려고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어요. 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인수 씨는 한중건설의 불법 로비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중건설에서 그를 막으려고 경호실에 허위 정보를 흘린 거죠. 김소영이 빠르게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진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정인수 씨를 쏜 경호원입니다. 김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진주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나진주입니다. 전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었어요. 김소영이 흥분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아시는 거네요? 진주는 6년 전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기범으로부터 받은 사격 지시, 정인수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 그리고 사건 후 자신이 경호실에서 쫓겨난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소영은 진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박기범이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네요. 네, 하지만 그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한중건설 쪽에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진주는 가방에서 6년 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사건 보고서예요. 그리고 어제 최강우를 직접 만났는데 그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최강우를 만났다고요? 어떻게요? 진주는 자신이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강우를 태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김소영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스쿠프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최강우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일단 박기범이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당시 한중건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금품 수수 증거도 찾아야 하고요. 김소영이 진주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진주 씨,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정인수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죠. 그때 진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진주 씨죠? 네, 누구세요? 저는 박기범입니다. 진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6년 만에 듣는 박기범의 목소리였습니다. 박기범? 네, 오랜만이네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직접 만나죠. 지금 어디 계세요? 진주는 김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남에 있어요. 그럼 1시간 후에 선릉역 2번 출구에서 만나죠.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기범이 만나자고 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함정일 가능성도 있고요. 김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죠. 그가 뭘 말하려는지 알아야 해요. 그럼 제가 근처에서 지켜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1시간 후 진주는 선릉역 2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박기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주야. 박기범이 진주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기범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6년 전 일로 너를 희생시킨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어쩔 수 없었어.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박기범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 지시였나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말할 수 없어요? 정인수 씨는 죽었어요. 6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요. 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괴로워. 박기범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자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더군. 그래서 어쩌려고요? 진주야,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큰 세력이 개입되어 있어. 박기범이 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 괜히 건드렸다가 너까지 위험해져. 이미 늦었어요. 최강우도 알고 있고 기자도 만났어요. 박기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강우를 만났다고? 언제? 어제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젠장. 박기범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진주야, 정말 위험해. 이 사람들은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당신도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해 주세요. 박기범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도 당시 녹음을 해뒀어. 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이요?
응, 한중건설에서 압력을 넣을 때 대화를 녹음해뒀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 녹음 파일 있어요? 있어. 하지만 그때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박기범 씨, 나진주 씨, 같이 가시죠.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주와 박기범은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고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한강변의 외진 창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진주와 박기범은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양옆에 앉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하자 진주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한강변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창고 앞에서 차가 멈추자 남자들이 진주와 박기범을 끌어내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최강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회네요. 최강우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정장을 입고 있어서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을 주었죠. 앉으세요, 두 분. 최강우의 지시에 따라 진주와 박기범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강우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6년 전 일이 이렇게 다시 불거질 줄은 몰랐네요. 특히 진주 씨, 당신이 조용히 대리운전이나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자까지 만나서 떠들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뭐가 화날 게 있나요?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진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지른 일이라니요? 우리는 그냥 사업을 했을 뿐이에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최강우가 웃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박기범 씨는 어떤가요? 6년 동안 입을 잘 다물고 계셨는데 요즘 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박기범이 고개를 들어 최강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래요? 그럼 왜 진주 씨와 만났나요? 그것도 기자와 만나고 난 직후의 말이에요. 최강우가 박기범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 양심이라는 걸 찾으신 건 아니죠? 양심이 뭐가 나빠? 박기범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6년 동안 괴로웠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죽이려고 했다니요? 우리는 그냥 입을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최강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인수는 죽었잖아. 진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6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자연사한 거죠. 우리 탓이 아니에요. 최강우의 뻔뻔함에 진주는 경악했습니다. 자연사라고요? 당신들이 총에 맞게 만들어 놓고? 진주 씨가 쐈죠. 우리가 쏜 게 아니라 당신들이 거짓 정보를 흘렸으니까 쐈던 거잖아요.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당시 상황이 급박했고 경호원이 판단 실수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최강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기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최강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너희가 경호실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모두 녹음해뒀어. 박기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이라니요? 설마. 응, 한중건설 측에서 우리 경호실에 연락해서 정인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대화를 녹음했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최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녹음 파일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지. 박기범이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기자에게 줬나요? 아직은 안 줬어. 하지만 내가 24시간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해놨지. 진주는 박기범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24시간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최강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메일 예약 전송을 해놨어.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김소영 기자에게 모든 파일이 전송돼. 젠장. 최강우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건드리지도 말고. 박기범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강우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하하, 박기범 씨, 정말 치밀하시네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다는 거야? 그 녹음 파일이 진짜 있는지 누가 확인했나요? 최강우가 박기범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설마 허세를 부리는 건 아니죠? 허세가 아니야. 정말 있어. 그럼 증명해 보세요. 최강우가 박기범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그 예약 전송을 했다면 발신함에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요. 최강우가 박기범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라? 없네요. 예약 전송 기록이? 박기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핸드폰으로 했어. 다른 핸드폰이요? 어디 있나요? 최강우가 박기범의 몸을 수색했지만 다른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건 이 핸드폰 하나뿐이잖아요. 최강우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결국 허세였네요? 녹음 파일도 없고 예약 전송도 없고. 박기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주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최강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죠. 두 분 다 여기서 영원히 쉬시는 거예요. 그때 진주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또 있나요?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진주가 가슴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예요. 이 안에 USB가 들어있어요. 진주가 목걸이를 부수자 정말로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6년 전 사건의 모든 녹취가 들어있어요. 당시 경호작전 전체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최강우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언제든 날 지켜줄 무기라고 하시면서. 진주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주야, 언제든 널 지켜줄 무기가 따로 있단다. 총 말고 진실이라는 무기야. 그 USB 1이 내놔요. 최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저의 마지막 보험이에요. 보험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보험이 필요해요? 그때 창고 밖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우와 그의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오는 거야? 최강우가 부하 중 하나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곧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최강우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는 동안 진주는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진주는 김소영 기자와 함께 MBC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십자가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던 USB는 정말로 6년 전 경호 작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기범이 비상시를 대비해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죠. 그 안에는 한중건설 측에서 경호실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송국 편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소영과 동료 기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거든요. 이미 최강우가 체포된 상황이라 한중건설 측에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법무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지만 김소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어요. 김소영이 USB 내용을 확인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6년 전 녹음된 대화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나 있었습니다. 각각의 파일명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가 이런 때 물러서면 언제 진실을 밝히겠어요? 정인수 씨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드릴 건가요? 김소영의 강한 의지로 방송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중건설 측에서 이미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사장실로 전화가 빗발쳤고 광고주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영과 제작진은 방송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진주 씨, 인터뷰에 직접 출연하실 건가요? 김소영이 진주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목소리로라도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6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9시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특별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는 자신의 반지하 원룸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6년 전 청와대 근처에서 발생한 민간인 총격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김소영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에는 6년 전 사건 현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현장,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정인수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었습니다. 당시 총격을 당한 정인수 씨는 한중건설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충실히 일해온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최근 저희 취재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경호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은폐 조작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정인수의 생전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의 아들 정민호도 출연해서 아버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조용하고 착한 분이셨어요. 폭력적인 것을 싫어하셨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6년 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어서 진주의 증언이 음성 변조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진주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로 6년 전 그날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대통령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의심스러운 인물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진주의 목소리에는
6년간의 고통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방송 중간에 박기범이 녹음해둔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한중건설 관계자와 경호실 간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전해졌죠. 정인수가 검찰청에 뭔가 제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치명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스러운 인물로 신고하세요.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려 한다고 하면 경호팀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 정인수 씨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말이죠. 녹음 파일 속 대화가 방송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냉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정인수였고 한중건설, 나진주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말 충격적이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국가기관을 이용했다니. 한중건설 완전 끝났네. 이런 회사가 어떻게 그동안 버텨온 거야? 나진주 경호원도 피해자네. 6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시청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평소 10% 내외였던 프로그램 시청률이 25%를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약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검찰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중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새벽부터 이루어졌고 최복만 회장도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수사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한중건설 주식은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하한가 직전까지 떨어진 주가를 보며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 임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침부터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출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최강우는 구치소에서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최강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도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진주는 방송을 끝까지 시청한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6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무겁기만 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인수 사건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최복만 회장과 최강우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한중건설은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박기범도 직권 남용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진실 규명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진주는 더 이상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그녀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거든요. 출판사에서는 수기 출간을 제안했고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진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경비원들과 보안 요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주는 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비라는 일은 단순히 건물이나 시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가 교육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비는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죠. 교육생들은 진주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급자의 지시라도 옳지 않은 일이라면 거부할 용기가 필요해요. 진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이 끝난 후 한 젊은 교육생이 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만약 강사님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교육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다만 그 이유가 달랐을 겁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더 빨리 나섰을 거예요. 진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육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에 계신 진주의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로 인해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매주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준 십자가 목걸이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이라는 무기가 가장 강하다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진주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주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진주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인수의 아들 정민호였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아버지와 닮은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주 씨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정민호가 진주의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진주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정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주 씨도 피해자였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었잖아요. 정민호의 말에 진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셨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시간이 걸려도 말이다라고 하셨어요.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네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년간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추도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인수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진주도 검은 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에서 정민호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운전기사였지만 옳지 않은 일에는 끝까지 맞서는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그 용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진주는 정인수의 영정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추도식이 끝난 후 진주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6년 전 최강우와 대치했던 그 장소였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핸드폰을 꺼내 김소영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진주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진주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 아니라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인수가 나타나 고마우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인수의 말에 진주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주는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어.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